처절한 기다림 끝에 이 땅에도 해방이 찾아왔다. 그리고 해방의 감격과 함께 일본군도 퇴각했다. 이때 평양 시민들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다름 아닌 김일성이었다. 해방의 감격이 채 가시지 않은 45년 10월 그는 소련 군정이 주최한 평양 시민 환영대회에 나와 대중연설을 함으로써 일반에 첫 선을 보였다. 당시 김일성의 나이는 33. 전설적인 김일성 장군을 환영하러 나왔던 군중들은 당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적어도 60, 70 뭐 이렇게 날 줄 다 알았거든요. 그때부터 다 가짜다. 속았다. 군중들은 전부 다 문제는 김일성 그가 군중들의 기대와 달리 너무 젊다는 데 있었다. 극작가 오영진은 당시 평양 군중 대회의 분위기를 이렇게 적고 있다. 해방 후 최초의 대규모 군중 대회가 노전사 김일성 장군을 환영하기 위해 열렸는데 노 장군 대신 젊은 청년이 나타나자 군중들 사이에 가짜라는 공감대가 줄류처럼 확산됐다는 것이다. 삼선하게도 뭐 몇 백리 가고 몇천리 가고 신화적 존재됐죠 김일성이가. 다른 사람보다 이 목 하나가 더 크다. 이 광대뼈가 좀 나오고 눈에서 광채가 났다. 그래서 여기 번쩍서 저기 번쩍. 혹 군중 앞에 나타난 김일성이 아닌 신출귀몰한 노 장군이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닐까. 당시 유격대가 활동했던 만주의 상황을 고려하면 노 장군은 단지 신화일 뿐이라고 말한다. 한겨울이 되면 영하 3, 40도가 넘는 혹한에서 몇 날 며칠을 굶어가면서 일제 토벌대를 피해 다녀야 되는 그런 곳이 만주의 상황입니다. 蹴られても殴られてもですね、耐えられるような非常に頑強な体力を持って、もちろん気力は当然ですけど、そうして生きなきゃならない。そうしなければ自分もすぐ病気になって死んでしまう。そして部下も殺してしまうというわけですね。 그럼에도 군중들이 노 장군을 기대했던 데는 당시 조만식, 김구 등 독립운동가들의 나이가 60, 70대였다는데도 원인이 있어 보인다. 항일 명장이라고 하기엔 너무 젊었던 김일성. 백범 김구의 비서를 지냈던 선우진은 그러나 다른 김일성 장군이 존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여기서 가짜라고 이제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이 없어요. 그분이 김일성이라는 분이 따로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분단 이후 남한에서 맹위를 떨친 김일성 가짜설의 진원지도 이 노 장군 신화였다. 문헌상 가장 먼저 김일성 가짜설을 들고 나온 해방 전후의 조선 진상은 당 33세의 평양에 나타난 김일성은 소련사관학교 출신의 소련군 소자라고 적고 있다. 그리고 실제 김일성은 1920년대 국내에 널리 알려졌던 일본 육사 출신의 전설적 항일 명장 김광서 장군이며 북한의 김일성은 그의 이름을 도용했다는 것이다. 옛날 일본 육사 출신의 김일성이라는 분이 계셨던 거예요. 돌아가신 이영준 장군 뭐 이런 분들 그분이 일본 육사 이중육인데 그 전에 선대를 했다 그러죠. 워낙에 나이 많지. 이런 주장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데 일본 육사 출신의 김광서, 김경천이란 가명을 썼던 장군이 진짜 김일성 장군이었을까? 김경천 장군이 일본 육사 나왔고 백마 타고 다닌 건 사실이지만 단 한 번도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적이 없는 분입니다. 9월 4일 밤 10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격명령을 내리시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의 항일 투쟁 중에서도 특히 1937년에 있었던 보천보 전투를 대대적으로 선전해왔다. 장백에서 활동하던 김일성 부대가 국내로 진공, 일제의 관공서를 습격했다는 것인데 그러나 김일성 가짜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보천보 전투의 김일성 역시 북한의 김일성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보도 많이 있고 잘못 인식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 중요한 것은 36살이라는. 그런데 현재 북한 김일성은 그 당시 29살이거든요.
그러면 7살이나 틀리나 하는 것은 이건 상당히 틀리는 것입니다. 당시 국내 언론들은 이례적으로 이 보천보 사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동아일보는 이튿날 호해를 내는 것을 필두로 사건 속보를 전했다. 이어서 조선일보 역시 피해 상황을 상세히 보도했다. 보천보는 해산진 근처의 면서지지였는데 당시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해산 일대에는 만주에서 활동하는 항일파 시산과 독립군들의 출현이 그만큼 빈번했다고 한다. 그래서 일제의 감시 또한 삼엄했는데 서슬퍼렇던 일제의 시설들이 쑥대밭이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보천보 사건 당시 7살이었다는 강순명 씨는 부근 마을에 살았다고 하는데 그날 밤의 상황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하늘이 그냥 빨개요, 그냥. 저거 왜 그러는가 하니까. 여기 말하면 파출소 있었거든. 총을들이 쏴요. 근데 보천포에서도 총을 쏘고 이쪽에서도 쏘고 뭐 한참 한 시간 하더라고. 당시 보도에 따르면 보천보를 습격한 이들은 휴게소와 연사무소, 우체국 등에 불을 질렀고 불악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됐다고 한다. 당시 신문에는 새까맣게 타버린 마을 곳곳을 담은 여러 장의 사진들이 실리기도 했다. 인명 피해는 크지 않았으나 그것은 승승장구하던 일제의 자존심에 위격을 가한 것이었다. 죽은 사람 오는 걸 이 가만히 떼기다 싸서 오는 걸로 뭐 난리가 났어. 하여튼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일제는 괴산 등 인근 3개 경찰서에 총동원령을 내린다. 그리고 김일성 부대를 국경 밖까지 맹렬히 추격해 들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일경 7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김일성 부대라는 건 어떻게 알았었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지? 사람들 김일성이 하니까 알았지. 그래요? 예, 그런데 이게 또 그래요. 그 진짜냐 가짜냐 이 논란이 심하지 않았어요. 이북 사람들은 잘 알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김일성 나이가 한 50 됐다. 당시 신문은 보천보를 습격한 무리들이 김일성 일파로 판명됐다는 기사를 실었다. 보천보 사건은 만주에서 활동하던 김일성이 국내에 알려지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장백을 근거로 국경선에 출몰했던 그의 이름은 지면에 오르내리고 있었다. 특히 그 무렵 국내에서 발행되던 삼천리라는 잡지는 여러 차례에 걸쳐 김일성과 관련한 특집 기사들을 흥미있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당시 언론들은 일제하였기 때문에 항일파 지산 활동을 하던 그를 비적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북한의 김일성이 보천보 전투의 김일성이 아니라는 가짜설은 보천보 당시 36살이던 김일성이 그해 사망했다는 보도와 관련이 있다. 아침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일본군이란 말이야. 포리바이당이라. 그래 일본들이 막 싸고 오는데 말이야. 그래 막 도망을 가는 말이야. 하는데 말이야. 그래 이제 김일성이가 말이야. 다리에 총을 맞아가지고 피를 기서 산문을 들어갔는데 그 뒤에 가보니까 그 뒤에는 만나지 못했단 말이야. 극비 문서인 일본 외무성 자료에도 비슷한 내용이 수록돼 있다. 이것은 일제의 정보 보고에 해당하는 문건인데 당시 보천보를 습격했던 김일성이 그해 11월 무송현에서 만군, 즉 만주군에 의해 사살됐을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보천보 전투를 지휘했다는 북의 김일성. 정보 보고대로 김일성이 그해 정말로 사망했다면 해방 후 나타난 김일성은 가짜라는 이야기가 드는데 사실은 일제 자료를 좀 더 검토해 들어가면 금방 자기네들의 올린 정보 보고가 잘못된 거고 일제 자체가 스스로 지금까지 부정확했던 자신들의 기록을 뒤엎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해방 후 발간된 만주 국군은 김일성을 사살했다 해서 포상까지 했으나 그가 다시 출몰했다고 적고 있다.
이는 당시 정보 보고가 잘못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あるところで死んだという噂を流してですね、そして、今度はもう一遍いや死んでいないというふうに言えば、死んだと思っていた討伐隊はもう非常にがっくりしますね。そういうようなこのゲリラ戦の戦術というものがあるわけです。 포천보 습격 이후 일본은 김일성과 연계했던 해산 일대의 국내 조직에 대한 대대적 검거에 나서게 된다. 그런데 이 해산 사건의 판결문은 포천보를 습격했던 김일성이 북한의 김일성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북한 김일성의 본명은 이룰성자 기둥주자 김성주. 판결문에 기재된 김성주의 한자와 일치한다. 그리고 조선 총독부 관원 자료를 봐도 당시 김일성의 출생지와 북한 김일성의 출생지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해서는 해방 후 김일성의 숙청을 피해 망명길에 올랐던 이들조차 이의가 없는 듯하다. 지난 89년 한국을 방문했던 이상조. 인민군 부총참모장을 지냈던 그는 포천보의 김일성이 북의 김일성임을 인정했다. 포천보 전투에 참가한 김일성인가 아닌가 이것을 묻는다고 할 그건 진짜입니다. 그런데도 남에서는 분단 이후 김일성 가짜설이 정설처럼 받아들여졌고 이러저러한 가짜설을 집대성한 이가 김일성 열전을 낸 이명령이다. 그는 7, 80년대 당시 만주 등지에서 활동했던 증언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4인의 김일성설을 들고 나온다. 첫 번째는 일본 육사 출신의 김광석. 두 번째는 포천보 전투를 지휘하고 그해 사망한 김일성. 세 번째는 그해 사망 후 부임한 후임자 김일성. 네 번째가 바로 해방 후 평양에 나타난 북의 김일성이라는 것인데 근거 없는 이런 김일성 가짜설은 어디서 연유됐던 것인가? 가짜 김일성설 자체가 처음부터 정치적 배경을 가진 거죠. 김일성 가짜설은 해방 이후 그와 관련된 책을 내놓은 저자들의 과거 경력과 무관하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의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과거에 친일파였다든지 적극적인 친일을 하진 않았더라도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있는 반대파들이죠. 해방 이후 친일 세력을 청산하지 못한 남한에서는 항일 투사들을 쫓던 토벌대 출신 등 일제와 화합했던 인물들이 요직을 차지했다. 그리고 그들에겐 김일성 가짜설을 유포시키는 것이 또 하나의 생존 방법이 됐던 것인지 김일성 부대를 쫓던 간도 토벌대도 조선인을 주축으로 편성된 부대였다. 김일성 가짜설이 정권에 의해 보다 체계화되는 것은 박정희 시절이다. 만주 군관학교를 나와 만주군 장교로 복무하다 해방을 맞았던 박정희. 5.16 쿠데타로 한반도 반쪽을 통치하는 최고 관자에 올랐지만 김일성과 대비되는 과거 전력은 부담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60년대 발간된 그의 전기들에서는 한 권력자의 이런 고뇌가 읽혀진다. 그는 만주군에서의 활동을 공비를 토벌한 반공의 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 만주군 일본군에 복무를 했었으니까요. 그런 그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그 민족사적인 그 정통성을 놓고 남과 북이 경쟁을 해야 했었던 그 상황에서 북의 지도자를 깎아내리기 위한 그 이론적인 작업이 필요했었던 거죠. 남북이 대치했기는 했지만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이전의 지도자들에겐 굳이 김일성의 항일 경력을 부정할 이유가 없었다. 이승만도 해방정국에선 김일성과 같은 추앙을 받았기 때문이다. 김일성 가짜설의 집대성판으로 평가되는 이명령의 저서가 세상에 나온 것도 바로 박정희 정권 때였다. 그는 일본을 오가며 많은 증언들을 모아 김일성 가짜설을 체계화했는데 당시 그를 만났던 박갑동 씨의 말은
정권의 지원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문명령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말이야. 김일성이 실제 영하기 위해서 일본에 특파했어요. 그러면 이런 뭐 당신이 말이야. 박정희 대통령한테 부탁하시면 당연히 쓰시오 말이야. 이명령 씨가 5.16 군사반란 직후에 최고회의 공보실에 근무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최고회의 공보실장이 이후락 씨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가짜 김일성설 체계화되는 그 작업이 이후락 씨가 중앙정보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 그 시작이 되고요. 이명령의 가짜설 배후에는 박정희와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런 배후설을 부정했다. 한때 김일성이 연구를 한다고 첫 발사지잖아. 일본까지도 왔다 갔다 하던데. 그때 그 이후락 선생님께서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셨다고 그러는데요. 내가 도와준 거 없어요. 치서 남북 공동성명의 밀사였던 이후락. 남한의 관부는 김일성이 항일 경력을 정말 몰랐던 것일까? 그 중앙정보부장이셨을 때도 그 김일성에 대해서 많이 알았잖아요. 그럼 김무성 알은 거지요. 김무성. 그 이후락 선생님은 김일성이 그때 빨치산에서 뭐 이렇게 있었고 이런 거를 알고 계셨잖아요. 내가 알고 있었지요. 89년 한 월간지가 최초로 공개한 당시 평양 밀담의 내용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후락 씨는 김일성이 항일 투쟁을 담은 오페라를 본 후 자신도 그가 항일 투쟁을 했던 심정으로 평양에 왔다고 했다는데, 한편 김영욱 중앙정보부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일성 가짜설이 횡행하던 시절 남한의 관부가 이미 그의 항일운동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또 있다. 이후락 씨보다 앞서 중앙정보부장을 지냈던 김형욱은 훗날 그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추례했다. 비록 규모가 작기는 하였으나 김일성이 상당한 조직을 가지고 있었고 고천보 전투를 지휘한 사실도 알고 있었다. 실제로 지난 반세기 우리 사회에서 김일성이 항일 투쟁을 언급하는 것은 금기였다. 68년 사관 관련 기사를 실었던 신동아는 그 전에 김일성 빨치산 활동이 담긴 논문을 게재한 것이 빌미로 작용, 정권의 탄압을 받았다. 김일성이 빨치산 운동을 했다는 것부터도 문제지만은 그 영어로 리더로 돼 있던 그 단어를 왜 지도자로 번역을 했느냐. 지도자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 않느냐. 오히려 괴수나 이러면 몰라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투집을 잡았습니다. 정권의 언론 길들이기의 일환이기도 했지만 결국 홍승면 주간 등 3명이 구속됐다. 김일성 가짜설은 냉전 체제가 무너졌던 80년대 말에도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맹위를 떨쳤다. 우리 한국 사회, 특히 남한 사회의 이 분단으로 인한 이 슬픈 자화상이랄까 하여튼 이런 게 가장 응축되어 있는 게 이 김일성 가짜설이거든요. 무한 역사의 타지 없음 우리의 자랑 위대하신 수령님임을 전세만세 모신 것이. 그렇다면 김일성 가짜설이 고착화된 책임이 비단 남한의 정략적 유포에만 있었을까? 자국과 운명을 같이 하고 그것은 분명 아니었다. 가짜설이 확산된 데는 김일성 신격화 과정에서 항일투쟁 경력을 지나치게 부풀려온 북한의 선전수도 큰 몫을 했다. 처음에 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사실에 가깝던 것이 70년대, 72년 들어와서부터는 뭐 엄청나게 그 과장이 돼가지고 그 전투 규모나 역량 이런 면에서는 거의 뭐 100배 이상 강화된 걸로 저는 그 인식을 했습니다. 北では神話化が進められて、南の方では反神話化、つまり偽物説が進んでいくと、こういうことになったので、どんどん分からなくなってしまった。 94년 김일성 사망 당시 쏟아져 나온 보도들은 그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상반된 것인가를 보여준다. 분단된 이 땅에는 두 가지 모습의 그가 존재해왔다.
김일성은 무엇보다 민족 기국을 불러온 한국 전쟁의 주범으로 각인돼 있다. 그래서 지난 반세기 그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평가조차 어려웠던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이제 와서 새삼 김일성 그가 누구인지를 되짚어봐야 하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는 것일까? 중요한 것은 대화의 상대이고 통일의 상대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사실 그대로, 미화 차원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봐주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은 한때 김일성이 성장기를 보냈던 곳이다. 1927년 15살 소년 김성주는 숭화강변에 위치한 육문중학으로 진학하는데 1912년 대동군에서 태어난 그는 3.1운동 직후 가족과 만주로 이동한다. 이후 여러 곳을 거쳐 어머니의 권유로 육문중에 진학했다고 한다. 이 육문중 시절은 훗날 소년 김성주의 인생 행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당시에 학교터와 건물이 남아있는 교정에는 세운 지 오래되지 않은 듯한 김일성 동상이 서 있다. 육문중은 주로 중국인들이 다니던 명문이었다고 하는데 김일성의 유창한 중국어 실력도 이곳에서 익힌 것이라고 한다. 소년 김일성은 이 시절 처음 공산주의 사상에 눈을 뜨게 되는데 소년회 등에서 활동했다고 한다. 어린 시절 절친한 교우였던 손원태. 그는 김일성과 지냈던 그 시기를 이렇게 회고했다. 그 어른들은 대개 독립운동 하시고 우리는 독립운동 분위기에 살기 때문에 자나깨나 그저 독립운동 그 방면의 말을 듣고 그 방면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소년회라는 것도 나이는 어리지만 그런 사상으로서 소년회라는 걸 시작한 거죠. 김일성은 지난 91년부터 매년 미국에 정착한 어린 시절의 친구 손원태를 초청했다고 한다. 그가 무엇보다 손원태를 환대한 것은 생명의 은인으로 여겼던 손정도 목사의 아들이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1929년 가을 김일성이 길림 감옥에 수감됐을 때 민족주의자였던 손정도 목사가 그를 구명해 주었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육문중을 중퇴하면서 그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된다. 독서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중국 학생들과 같이 그 독서 무슨 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마 그 공산 사상에 대한 독서 모양이죠. 그건 제가 직접 듣진 못했지만 그것이 아닌가. 30년 넘어가면서 29년 말 30년 초에 가면서 완전히 공산주의자로 이제 그 전환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김일성, 그가 항일 무장투쟁의 길로 들어선 것은 만주사변 이후로 알려져 있다. 만주를 침략한 일제는 타죽지세로 만주를 점령해 들어갔다. 그러자 만주 곳곳에서는 이에 저항하는 움직임들이 일기 시작했다. 연변 자치구. 당시 이곳 간도 지역은 주민의 80~90%가 조선인이었는데 그들에게도 이 시기는 참으로 혹독한 시절이었다. 바로 이곳 연변 자치구 안도현에는 항일 유격대의 역사를 말해주는 기념비가 하나 서 있다. 명월구 회의라고도 불리는 일명 옹성나자 회의. 1931년 12월 이 지역의 중국 공산당 소속 공산주의자 40여 명이 모여 항일 유격대 창설을 결의한다. 일제의 만주 침공에 맞서 본격적인 항일 유격 투쟁의 신호탄이 점화된 것이다. 那你这没听过你们这个地方是抗日革命根据地啊？那听说啊，不知道详细情况是不太。这个地方这个附近呢，潮州人这个居住的多吗？这个呢，大郎子有吗？大郎子没有。这个新兴大部分都潮州吧？啊，这个大部分。哦，对，是这么。这个당향시는 얼마나 신村. 그 즈음 일제의 관원 자료에는 김일성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김성주, 즉 김일성은 당시 무송 안도 지방의 조직위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길림을 떠난 김일성의 행적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간도로 건너온 김일성이 항일 유격 별동대를 조직하게 되는 것도 이 무렵. 회의 결의에 따라 유격대를 조직하려던 그는 안도현 소사하 지역으로 숨어든다. 그가 이 무주마을 근처로 근거지를 정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 아버지 김형직이 사망한 후 육문 중학 시절부터 따로 지냈던 어머니 강반석이 이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그의 어머니는 외딴 집에서 그의 동생들과 기거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여자는 혼자서 밑에 집이 딸려 있었단 말이야. 내가 혼자 그래서 나는 사모님과 불화해서 사람들이라서 꼭강 이쪽에서 원래 그 일하는 노인들이 수준이 논밭입니다. 논밭이고 중간에 원래 있을 텐데 집이 거기서 사모님과 그다음에 꼭강 건네 그 산 비탈에다 이 불화 사람들이 한번 김일성의 어머니가 기거했던 집터는 논으로 변하고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70년대 중반까지도 어머니 강반석의 묘는 이곳에 있었는데 이후 북한으로 이장을 했다고 한다. 옛날에 그것을 유격대라고 비정을 했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무슨 장수 끝없으다 뭐 너무 주변에 어쨌든 뭐 불하게 와서 양식이라면 가만히 한번 빼다야 한다고 그러거든. 근데 알기 집이 일본 놈들 자꾸 또 어떻게 하냐. 지방이 마적마적 그러지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항일하는 이제 사람들 단체건 개인이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무력을 가지고서 일본하고서 대항을 싸웠다. 그런 조직들이 이렇게 반일회다. 마을 주민들은 김일성이 최초로 항일 유격대를 조직했다는 기념비적 장소를 알고 있었다. 멀리 보이는 산등성이의 커다란 소나무 아래 그곳에서 그는 16명의 청년들을 모아 항일 유격대를 조직했다고 한다. 소나무 아래에는 기념비가 서 있는데 비문에는 32년 4월 25일 반일 유격대를 창건했다고 적고 있다. 북한이 조선인민군을 창설한 날이 48년 2월 8일인데도 불구하고 인민군 창설일을 4월 25일로 바꾼 것도 바로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안도에서의 유격대 결성은 북한의 주장과는 달리 그의 독자적 행보는 아니었다고 한다. 지금 북한에서 얘기하는데 뭐 거기 뭐 김일성이 와서 지부석이 했다 그거 아니에요. 지부석이 다른 사람입니다 거기. 김일성이 거기 직접 파견해갔네. 동만 초기에서 직접 파견해가지고 이걸 조직하겠고 그렇게 나갔어. 그 당시에 김일성이 한 역할은 어떤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하게 조직자죠. 여기서 상부의 정신을 건설해서 그 조직하는 조직자죠. 이것은 30년대 중국 공산당의 김일성 신상이 기록되어 있는 미공개 문서다. 그에 따르면 김일성은 32년 공산당에 입당했고 부대원 사이에 상당한 신임을 받은 듯하다. 중국말을 할 수 있고 유격대원 속에서 승진한 사람이고 중국인 대원 사이에서 신앙이 높다, 즉 신뢰가 높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 구국군, 즉 중국 국민당을 지지하는 구국군 가운데서도 역시 신앙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 이념을 떠나서 다 나름대로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2년 민족주의 계열인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을 별동대를 조직한 김일성이 찾아오는데 양세봉 밑에 참모장이었던 김학규는 자서전에 그가 공산청년 수십 명을 데리고 와 무기를 요청했다고 적고 있다. 사실은 김학규 장군이 살아계실 때 얘기하는데 그 조선혁명군의 그 젊은 청년이 와서 총을 달라고 한 것이 그 사람이 바로 김일성이라는 거예요. 그분한테도 그 김일성이가 이제 한 20명 다리고 젊은 사람들 다리고서 왔더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독립군들도 그 김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큰 존재 가치는 없지만 하여간 나이 어린 것이 상당히 똑똑하게 생기고 그 활발하게 움직이려고 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양세봉을 직접 만났습니다. 조선혁명군 사령하고. 같이 연합하자 그랬고 뭐 부대를 뭔가 좀 어떻게 무기랑 대달라고 그러니까 양세봉이 그때는 아직 사상이
민족주의니까. 글쎄, 니 뭐 와서 하겠으면 해봐. 난 내하고는 합작 안 한다, 그거지. 뭐 여기 뭐 11명이 되는 거 아니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김일성이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어디가 쭉 전화를 해가지고 이래 들어와서 영안에 왕천이 들어왔거든요. 연길에서 안도로 건너가 유격대를 조직한 김일성은 이후 조선혁명군과의 연합이 좌절되자 중국 공산당 소속의 왕청 유격대로 합류한다. 만주사변 이후 항일 유격대의 활동이 활발해지자 초조해진 일대는 대규모 토벌대를 조직, 이들의 뒤를 쫓고 있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항일 무장 세력들이 험준한 산악 지역으로 들어가 게릴라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김일성이 합류한 왕청 유격대도 소왕청 처마산 골짜기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1933년 봄, 북한이 김일성이 항일 유격 전과 중 손에 꼽는 소왕청 전투가 벌어진다. 뾰족산이라고 불리는 처마산 뒤쪽 유격대 사령부를 일본군이 공격한 것이다. 바로 그 처마산은 아직도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당시 김일성이 있던 왕청 유격대의 수는 100여 명, 90% 이상이 조선인이었는데 이들은 3일간의 치열한 격전 끝에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낸다. 이것은 일본군의 공격을 미리 알아내기에 유리한 지형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항일 유격대들은 산아래 유격부라는 마을을 조성, 식량 등 물자를 조달했다고 한다. 당시 사령부 터에는 마을 사람들이 쓰던 우물도 있었다고 하는데 본래 이제 유격대원들이 이제 그 산에서 유격 활동을 하고 민가에서 이렇게 그 도움을 받고 그랬었는데 일제가 투벌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자꾸 마을로 이제 유격대원들이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또 마을 주민들이 통제를 받으니까 아예 그 이제 그 항일 그런 그 감정을 가졌던 그 주민들이 다 같이 이 지역으로 모아서 이 일대에다가 이제 뭐 밭을 가꾸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유격구를 만든 거죠. 위쪽으로 한참을 올라간 산 중턱에 이곳에 항일 유격 근거지가 있었음을 확인해주는 중국 정부가 세운 비석이 있다. 87년 왕청현 지방정부가 세운 비석에는 32년 12월부터 유격 근거지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소왕청 전투를 끝으로 왕청현 유격대는 근거지를 옮긴다. 30년대 만주 지역에는 민족주의 계열의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 그리고 김일성이 있던 왕청 유격대가 활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시기엔 이들 간의 연합도 활발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동령현성 전투인데 김일성이 지휘하던 왕청 유격대와 이청천의 독립군 등이 연합, 대승을 거뒀다. 그때는 항일이 중요한 게거든요. 민족 독립이 중요한 게고 뭐 아직 이념이 물론 글쎄 이념을 놓은 것 같지만은 지금 중요한 건 적을 치고 지금 민족의 독립이 중요한 거니까 여기에 지금 복종해야 된다 그겁니다 뭐든. 승전을 거듭하던 김일성, 그에게도 시련은 있었다. 30년대 중반 간도 지역 조선인 항일투쟁 세력들이 대거 희생되는 이른바 민생단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도 그 혐의를 받은 것이다. 이는 일제가 조선인과 중국인을 이간시키는 차별 정책을 쓰면서 조선인들이 첩자로 몰려 한바탕 곤혹을 치르게 되는 항일투쟁사의 분수령이 된 사건이다. 중국 공산당 내에서 어떤 의심이 생겼냐면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인 간첩을 중국 공산당 내에 침투시키고 있다 하는 그 생각이 퍼져나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의심이 일어납니다. 대개 그래서 500명 정도를 보면 되겠습니다. 직접 사망된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서 의심받고 배척당하고 뭐 자기 스스로 자수하거나 도망쳐간 사람까지 하면 뭐 2000년을 볼 수는 있겠지만 김일성 부대에서 활동했던 김선은 심지어 옥수수 씨앗을 먹었다는 이유로 민생단으로 몰렸다고 한다. 이거 없이 말하는 그것도 민생단 사건은 뭐겠습니까? 이게 민생단은 사기분자를 뭐겠냐? 씨가 그 사기분자를 그냥 아이다가 한달 꽂아 계속 달아났단 말이지. 통화는. 信条是跑了，哎，他脱销去了下去。
숫자로 몰려 많은 조선인들이 희생됐지만 김일성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그의 상관이 되는 중국인 간부 주보중이 바람막이가 되어졌다고 한다. 김일성에게 최대 위기였던 민생단 사건. 그러나 그것은 곧 그에게 기회가 됐다. 선대급인 많은 조선인 항일 투쟁가들이 희생되면서 자연히 20대의 그가 조선인 가운데 상급자로 부상할 수 있었다. 이후 만주 지역의 항일 무장 세력들은 36년 동북 항일연군이라는 대규모 부대로 재편됐다. 이 항일연군은 조중연합 형태의 부대로 30년대 중반 만주에서의 항일 투쟁을 주도하게 되는데 김일성 등 조선인 간부들이 적지 않았다. 만주 전역에 걸쳐 11개 군까지 편제를 갖춘 동북 항일연군은 한때 그 규모나 세력 면에서 일제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다. 이 시기 김일성이 속한 유격대는 조선인들이 근간을 이루고 있었는데 여성 대원들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김일성이 2군 육사 사장으로 있던 시절 그 부대에 있었던 김선은 여성 대원들의 고충을 훗날 이렇게 회고했다. 여자들 고생해요. 어째 고생했어. 가천 버스대서 서른 것이 양식이 지락하대요. 지락하니까 그 다음에는 어디니 가는가 무서운 것이다 행군야가. 그런데 뭐 우리 서른 것이 지금 그 서른 개 사례를 어찌겠어. 그러니까 성것이 지니까 어떻게 돼야죠. 정말 그게 김일성이 이랬겠어. 야 우리 사단의 아들은 그저 땅나무 재라고 해서 집만 구분하지. 36년 흔히 김일성 부대라고 불렸던 2군 육사는 백두산 장백현 지구로 그 활동 무대를 옮긴다. 당시 신문지상에는 국경 근처 무성 등이 연합 세력에게 습격당했다는 보도가 실리기도 했다. 이를 주도했던 부대의 지휘자 중 한 사람이 김일성이었다. 이때부터 김일성은 일본 경찰이 그 부대 안에 척자를 보내 총탐을 할 만큼 주목을 받는다. 북한이 가장 대내외에 내세우는 고천부를 습격한 것도 이 동북 항일연군 제2군 육사 사장 시절이다. 추격경관 7명 사망, 6명 부상. 다른 전투에 비해 결코 규모가 큰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이 극에 달했던 시기 조선인 무장 세력들이 국내의 진공, 일제의 일격을 가했다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 전투가 비록 그 작은 전투지만 대중들에게나 일본 제국주의에게 준 정치적인 충격은 엄청났던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일본이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일본의 힘을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당시 동북 항일연군은 동남만을 중심으로 한 1로군, 길동 지역의 2로군, 북만주의 3로군 편제였다. 그런데 1939년 일본군이 7만 5천 명 규모의 대규모 감도 토벌대를 조직 공략에 나서면서 한때 3만 명이 다르던 동북 항일연군은 1,400여 명 정도로 축소, 겨우 그 명맥을 유지한다. 그 무렵 목재소를 습격하고 달아나던 김일성의 이방연군은 이곳 홍기하에서 그 뒤를 쫓던 토벌대와 또 한 번의 격전을 치르게 된다. 그 일제 토벌대 100개 부대가 이제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몇 개 그 토벌대 부대 중에서 그 마에다라고 이제 145명의 토벌대로 구성된 부대가 일로 들어오다가 김일성의 이방면군하고 여기서 부딪혔는데 김일성 부대는 뒤를 추격하는 마에다 부대를 산 쪽으로 유인, 매복해 있다가 섬멸시켰다고 한다. 산 중턱에는 세운 지 꽤 오래돼 보이는 중국 정부가 세운 기념비가 서 있다. 만주 항일 무장 세력들의 폐색이 짙어가던 40년 3월 25일의 일이었다. 김일성의 당시 직책은 항일연군 1로군 이방연 군장. 비문엔 마에다 부대 120여 명을 소멸했다고 되어 있으나 일본의 공식 자료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일본의 관원 자리는 김일성 비단, 즉 공비단과의 격전으로 58명이 전사하고 27명이 부상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일제히 대규모 토벌이 시작되면서 동북항일연군도 붕괴되고 만주에서의 무장투쟁은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일제의 집요한 공작으로 항일 세력 주요 간부들의 투항도 줄을 이었다. 김일성이 속한 밀려군 사령이었던 양정우도 결국 일본의 패망을 보지 못하고 처참하게 사살되고 마는데, 당시 이런 사망자와 귀순자가 3천여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1940년 10월) 만주에서 활동하던 김일성도 부대원 10여 명을 이끌고 국경을 넘어 소련으로 협력이 된다. 소련에 건너온 그는 보로시로프를 거쳐 카바로프스크의 브야츠크에 머물렀다. 이곳 88여단 시절의 상관이었던 주보중은 당시 그의 일기에 김일성이 대원 16명과 함께 소련 현지에 도착했다고 적고 있다. 김일성이 배속된 88여단은 소련 극동전선사령부 산악부대였는데 소련으로 퇴각한 동북항일연군이 그 주축을 이루었다. 김일성은 이곳에서 김정숙, 김정일 등과 함께 생활했는데 주보중 등 상관들로부터 상당한 신임을 받았다고 한다. 주보중은 이 88여단의 여단장, 김일성은 대다수가 조선인인 제1대대의 영장, 즉 대대장이었다. 소련군 비밀문서에도 그에 대한 기록이 적지 않은데 그의 소련 이름은 첸지첸이었다. 소련에 안착한 김일성이 해방 후 그의 권력 장악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최현, 안길 등을 만나게 된 것도 바로 이곳에서였다. 주로 이제 김일성 역할은 제1대대 내에서 바로 이 1대대는 조선인들이 주력으로 구성된 부대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조선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 훈련 역할을 책임지는, 그러면서 때때로 어떤 스스로 정찰 부대를 이끌고 만주 지역에 정찰 활동을 나서기도 하고. 소련에 머물던 그 시기 김일성은 해방을 맞는다. 낮은 성진 등을 연이어 해방해가는 서민혁명군의 투신 공격 앞에서 그러나 한동안 북한은 그가 40년 말부터 해방 당시까지 소련에 체류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해방 당시에도 만주에서 소유격대 활동을 하다 퇴각하는 일본군을 물리치며 귀국의 장도에 올랐다는 것이다. 강산의 두채의 태양으로 솟아오르시어 북에서 그 전에 김일성 주석이 40년도 말에 러시아 원동 지구를 건너간 것 종례로 승인 안 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고 있어요. 주체 사상을 내세웠던 그에게 소련군 장교로서의 입성이 부담스러웠던 것일까? 그러나 이후에 발간된 김일성 회고록은 해방이 되고 한 달쯤 뒤인 45년 9월 19일 원산항을 통해 귀국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해방과 함께 이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이들이 속속 국내에 입성했다. 당시 국내에서 그에 대한 인식은 어떠했을까? 45년 한 우익단체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해방 전국에서의 그의 위상을 짐작케 한다. 지도자로 적당한 인물의 여운형, 이승만, 김구에 이어 그가 6위에 올랐다. 또 내각의 국방장관 격인 국무부장 1순위로 뽑히기도 했다. 그만큼 해방 직후 대중들은 그의 항일 투쟁 경력을 높이 평가했다. 33살의 김일성. 그가 쟁쟁한 정적들을 누르고 이북의 최고 권력자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도 이 항일 경력과 소련 군정의 지원 때문이었다. 해방 당시 북에는 조선민주당을 이끌던 민족주의 계열의 조만식이 있었다. 그리고 남해는 같은 공산 계열의 강력한 라이벌 박헌영이 있었다. 그러나 신탁통치 정국이 시작되면서 조만식은 반탁의 대표 주자라는 점에서, 박헌영은 미군이 진주한 남한을 연구를 한다는 점에서
소련 군정의 신임을 얻지 못했다. 해방 중국에서 소련 군정의 전폭적 지지를 얻은 김일성은 마침내 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창설 수상에 오른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한반도 남쪽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김일성, 그의 이름엔 분단의 역사가 응축돼 있다. 분단 반세기 만에 마침내 남북 정상이 만났다. 그것은 분단의 시대에서 통일의 시대로 가는 첫걸음이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작은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다. 대학 캠퍼스에 김일성의 항일투쟁 등을 다루는 이른바 김일성학 강의가 등장한 것이다. 그 김일성 가짜설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들은 바가 있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의외로 적은 수만이 김일성 가짜설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했다. 자, 그럼 김일성 가짜설은 들어본 바가 없다. 80년대 태어난 이들에겐 관심사도 아니었다. 항일운동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미 강의에서 들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그의 항일투쟁을 인정했다. 지난 1월 IMBC를 통해 네티즌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도 지난 반세기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던 김일성 가짜설의 공관벽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네티즌들의 연령대가 젊은 층이긴 하지만 김일성의 항일투쟁 경력이 사실이라는 응답이 49%에 달했다. 더구나 사실이라면 높게 평가해야 한다는 응답도 51%를 넘어섰다.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이 소련에 머물던 40년대에는 연안의 조선의용대, 흉경 임시정부 광복군의 투쟁이 있었다. 그리고 암울했던 일제 식민지 시절, 조국 해방을 위해 몸을 던졌던 수많은 민족주의 계열의 항일투사들이 있었다. 그렇다면 민족 독립운동사의 큰 흐름 속에 김일성을 어디쯤 자리매김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일까? 우리 독립운동사는 공산주의의 독립운동사나 민족주의의 독립운동사나 다 우리 민족사를 볼 때는 귀중한 역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뭘 비하하거나 대척하거나 그건 안 되지 않느냐. 또 그 대신 무슨 그걸 허구를 한다던가 또는 너무 과대평가를 한다던가 왜곡을 한다던가 그것도 좋지 않죠. 크게 봐서 세 갈래로 보자. 주로는 이거고 백두대간에도 다 옆에 가지 지류 산맥들이 있잖아요. 그 같이 주로는 이거고 그 다음에 김일성이 빠지산 그 다음에 김원보이가 맨질난 조선이용군 이거는 지류로 이렇게 보자. 김일성, 그는 역사 속에 묻혔다. 그리고 이제 분단을 넘어 통일로 가야 할 세대들에게 그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숙제로 남아있다.